자, 그러면 오늘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좀 오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이 24년 만에 열렸습니다. 북러 간의 그 조약이 발표가 됐어요. 협정이라고 하나요? 명칭이 뭐 정확하게 뭐죠? 조약인가요? 조약이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수준의 그 위치네요. 그냥 회담 결과, 뭐 입장, 공동 성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약을 맺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요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약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하기 전에 좀 북러 정상회담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 몇 가지를 좀 짚고 먼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푸틴이 지각을 했다 이런 거를 초반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인상 깊었던 게 푸틴이 좀 늦었잖아요, 실제. 근데 뛰어내리듯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고 언론에서도 이게 실제 보도가 됐습니다. 제목이 늦었지 미안하면서 막 뛰어내리고 오는 푸틴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움짤같이 해가지고 좀 나왔고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에 그 현장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중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지각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새벽 2시 22분에 도착을 해서 두 정상이 만남을 가지는 게 현대 외교사에서는 이런 정상 만남이 없죠. 있었던 적이 있었나? 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그럼 이거는 결례일 수도 있는데 그 결례를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정도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과시하고 보여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지각 얘기는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네. 원래 이제 그 전날에 일정이 푸틴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사하 공화국이라고 이제 러시아가 연방이니까 거기에 이제 네, 북부에 네. 있는 자치공화국 동쪽에 이렇게 북동쪽에 있는 자치공화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정주를 쭉 소화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녁에 넘어오겠다고는 예견되어 있었지만은 이런 정상의 어떤 활동이라는 게 늘 지연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에 따르게 뭐 북한에서 푸대접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정상이 나와서 영접을 했는데 그걸 푸대접이라고 보도하는 행태도 참 웃기긴 한데 네, 새벽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하고 또 작게 환영을 잘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새벽 2시에 도착하는 거를 지각이라고 하지 않지 않나요? 누가 늦으면 새벽 2시에 도착합니까? 아니 무슨 저녁에 약속이 있었는데 늦어진 거야. 그 새벽 2시쯤 가는 게 지각이 아니라 피치 못할 이유 때문에 늦어졌지만 반드시 꼭 그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무리하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후 웃으면서 포옹도 하고 차에 서로 타라고 권해주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생중계되면서 충분히 협의가 됐다는 거죠.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 두 정상이 회담을 마친 후에 산책을 하러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서로 운전을 해주는 장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산책하러 이동을 할 때는 푸틴 대통령이 운전을 하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옆에 탑승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운전을 하고 푸틴 대통령이 탑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네, 인상적이었죠. 뭐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주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운전이란 거는 이명박이 부시를 태우고 카트 운전하던 거 그거밖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국내에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었죠. 다른 의미에서. 네. 양 정상이 이동하면서 서로 운전석을 바꿔가면서 두 정상만 타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것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거기서 전사자 자녀들을 위한 야영을 특별히 마련해줬다고.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고마움을 언급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저희 이제 나중에 조약문도 분석을 하겠지만은 북러의 관계가 동지적인 관계다라고 지금 계속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서로를 배려하고 인간적으로 친밀해지고 이런 관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이 두 정상이 탑승한 차량이 러시아 측에서 선물을 한 차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차량의 번호판이 72719553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7.27 그다음에 1953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1953년 7월 27일이잖아요. 한국 전쟁을 끝내는 그 정전 협정을 맺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짜를 왜 굳이 거기에 표기를 했을까? 이것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7.27 자체를 미국에 맞서 싸워서 자기 조국을 지킨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선물한 자동차에 그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에 맞서 싸워가는 이런 공동 전선을 부각하고자 두 정상이 탑승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번호판을 누가 준비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북한 쪽에서 이 번호판을 준비를 한 건지 러시아 쪽에서 준비를 한 건지 굉장히 좀 궁금증이 있는데 이게 어쨌건 푸틴 대통령 쪽에서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기본은 러시아 쪽에서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실제 푸틴 대통령이 연설에선가요? 미리 보낸 기고문에선가요? 이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을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북러 간의 이 서방과 미국에 맞서는 이런 공동 전선을 굉장히 강조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제가 북러 정상회담 24년 만에 열렸다고 얘기를 했나 보네요. 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한 게 24년 만이었다는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뜻부터 좀 정돈을 하고 가야겠네요. 처음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가 몇 개 나라들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공 이렇게 등이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 북한이랑은 요 관계를 맺은 거죠. 요 관계의 의미가 뭔가요? 누가 멈추시죠? 포괄적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경제나 이런 거를 넘어서 군사적인 개념까지 포함하고 이제 그 외에 문화, 경제 이런 걸 다 협의한다 했을 때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고요. 전략적이라는 거는 전술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작고 단기간의 개념이라면은 전략적이면은 더 장기간의 장기간을 상정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동반자는 말 그대로 상호 대등한 평등하고 우호적인 관계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처음 그 북러 간에는 처음으로 표현된 관계 설정인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조약이 20 몇 개요? 23가지 조항이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다는 못할 것 같고요. 몇 개만 주요 조항만 네, 분석을 네. 해주시죠. 일단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이 조약을 맺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적에서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한다. 이게 지금 조약을 맺는 주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해서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하는 지향을 확인해 나간다. 그래서 지금 이 북러 관계가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정상회담에서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일극적인 이 패권 질서에 반대한다.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추구해 나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해서 앞장에 나가겠다. 이런 선언이지 않겠습니까? 양국 간의 조약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질서를 새로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같은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동북아를 비롯해서 전체 세계의 이 지각 변동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주목이 되는 거는 3, 4조인 것 같아요. 3, 4조. 네, 이 3, 4조가 그 침략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것에 대응할 것인가, 서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군사협정 같은 거네요, 일종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조 같은 경우에는 무력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러시아 한 국가가 무력 침공을 실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협이 조성됐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서로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는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는 게 3조입니다. 징후만 발생을 해도 북러는 이러한 채널을
가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4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한 일방이 놓이게 되었을 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북러 간의 이 군사 협력이 이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또 도약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미국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북러가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군사 동맹을 맺고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 즉시 참전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을 맺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담은 거죠? 네. 담았다고 봐야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이용해서 북중러를 대응하려고 하는 군사 위기를 계속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가 북한의 손을 완전히 잡고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계속 공격하는 징후가 포착되거나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그럼 북한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제 러시아도 같이 갈 거야. 라는 거를 두 나라가 합의를 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 관련한 조약이 발표되기 전에는 자동군사 개입 조항은 없을 거다. 뭐 동맹 수준까지 가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한국 언론에서 전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도 그런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조약이 공개되고 나니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고 북러 관계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질적으로 훨씬 도약되는 그런 이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4조에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과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네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을 세계의 이제 나라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나요? 저는 7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7조에 보시면은 쌍방은 상호성의 기초에서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은 또 사람들이 브릭스 가입을 러시아에서 북한한테 요청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조약이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전망이 많이 있었죠. 이거 북한이 브릭스 가입하는 거 아니냐, 선언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거고요. 네. 이후에 아마 진척 상황이 더 생기겠죠? 지금 이 북러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은 특히 방금 말씀한 브릭스 가입 전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G7에 맞서서 브릭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미국 중심의 그 경제 체제가 달러를 기축 통화를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달러 기축 통화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브릭스를 중심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우디와 미국이 이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기로 했었던 이 협정을 50년 만에 끝을 냈다는 거잖아요. 달러 패권이 굉장히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방북이 이루어지고 실제 조약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것은 새로운 경제 질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가 강력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북 제재라든지 뭐 대러 제재라든지 대이란 제재라든지 미국이 적대국으로 삼는 나라들을 상대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는데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가 굉장히 약화되고 흔들리게 되면 이런 제재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럼 세계 질서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재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에 5조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이 말은 북러가 다른 나라랑 서로를 침해하는 어떤 조약이나 이런 걸 맺지 않겠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지향한다가 아니라 의무를 맺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거죠. 러시아도 미국이랑 손을 잡고 북한을 압박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 그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북러 간에 거의 강고한
그 동맹 관계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다른 나라랑은 그런 거 절대 안 하겠다라는 의무를 가졌다는 게 이거는 다른 나라 조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그 관계 맺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결에서 이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또 볼 수 있었던 대목이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의 최고 훈장인 김일성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직접 전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훈장 수여 과정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북러 간의 관계가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한국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속에서 한국이 동북아 외교, 세계의 질서 외교를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 추종하면서 그것이면 마치 대한민국의 국익의 전부인 것처럼 굴고 있는데 지금 세계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조약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8월에도 한미일 군사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자유의 모서리, 뭐 연합 연습, 프리덤 엣지, 자유의 모서리라고 표현하기가 진짜 웃기네. 자유의 방패 이런 훈련들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훈련의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예요. 그러면은 이 훈련이 진행될 때 이 조약에 의하면은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고,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이 일어나면 러시아도 자동으로 개입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에 이 군사훈련이 진행될 시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예상이 될 정도로의 그런 긴장이 고조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걸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랑 이런 나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뭐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약간 서운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중국의 관계는 아니니까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중러는 우호적인 이웃으로 교류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적 필요가 있고 그것은 두 주권 국가의 양자 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와 이런 서방의 언론들이 중국이 내심 싫어하는 거 아니냐는 관심법 보도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원래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해서 북중로의 연대를 다시 좀 이간질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중국에서 어쨌건 선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중국도 이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아라고 하는 걸 일단 선을 그은 것이 아닌가. 네. 굉장히 저는 좀 주목되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중국 황구시보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었네요. 모스크바와 평양이 더 가까워지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 미국과 동맹국이 두 나라를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전략이 양국의 협력을 이끌었다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북중 관계도 이렇게 진척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되네요. 네, 북중러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를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내일인가 NSC를 소집을 한다고 그래요. 윤석열이 네. 안 나가는 그 회의. 북러 회담을 평가하기 위한 회담 NSC를 진행한다는데 지금 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도대체 레드라인은 어디까지인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레드라인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여기가 레드라인이었으면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계속.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죠? 그 아니 기사에? 아까 그 기사 제목이 레드라인을 밟았다라고 표현. 넘진 않았어. 사진에 정말 북러 정상이 그 빨간 카펫 같은 걸 밟고 있는 그 사진을 정말 빨간 레드라인을 카펫을 밟았다. 선을 넘진 않았다. 우리 정부에서는 선 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아직 선을 넘진 않았다. 밟기만 했다. 이런 평가. 그런 정말 자기 만족적, 정신 승리적, 주관적인 그런 분석이 과연 외교 정책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기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사실 윤석열 정권이 저는 선을 넘을까 그게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정권의 위기로 내몰릴수록 전쟁으로 폭주할 거라는 건 저희 일관된 예측이긴 했는데 요새 그렇게 전쟁 선을 넘는 듯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한국에서 제3차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이 회의의 주간
그 담당이 다른 부처였는데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주관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미가 이 핵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실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좀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해에서도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느냐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전쟁선을 넘지 못하게 우리 촛불국민들이 꼭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되면은 아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들이 그 각 나라들의 평가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추가해서 다음 주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